네, 4.19 재보선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한 선거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관악을과 광주, 서울 판세가 요동을 치면서 여야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재기를 꿈꾸는 거물급 정치인들까지 행보를 가세하면서 정치권이 그야말로 역동적입니다. 고영신 교수, 이상희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교동계가 투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 지원한다 안 한다 했는데 만장일치였다고 하네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동교동계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뭐 김여정 전 대통령이 살아 계실 때도 이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쨌든 이번 재보선에 임하는 동교동계의 어떤 시각이랄까 그런 것을 이제 여실히 보여준 건데, 말하자면 동교동계가 호남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교동계는 호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뭐 현실적으로 동교동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말하자면 서울에서 정치하는 호남 출신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호남 여론이 어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것을 지금 동교동계가 대표했다고 보는데, 호남의 민심은 지금 여전히 반문재인, 반노 이 정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호남을 대표하느냐, 영남민주당, 과거 호남민주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남민주당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강하고, 특히 지난 당권 이 경쟁에서 박지원 후보가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렇게 당권을 잃었습니다. 네네. 당권을 찾지를 못했는데, 탈환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막판에 말하자면 룰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됐다. 경우에 호남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당권을 도둑맞은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아주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남이 당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홀대를 받고 그럴 바에는 독자 정당화, 독자 세력화의 길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네. 설사 문재인 대표가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 노무현 정권 시대로 볼 때, 그때 비춰볼 때 호남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만한 상당한 대우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호남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저런 점을 감안해서 뭐 겉으로는 권노갑 전 고문이 나설 경우 과거 15년 전에 그런 네. 것을 뭐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나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호남의 그런 정서를 동교동계가 대변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교동계가 그 실체가 어떻든지 간에 이제 호남 정치를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적 결사체 뭐 이런 걸로 지금 각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동교동계 반응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인데, 어찌됐든 60여 명이 모여가지고 거수기 투표를 했단 말이죠. 네. 손을 들어서 이제 만장일치로 결국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거수기 결정 그 자체도 어쩌면은 동교동계가 아직까지는 상당한 이 결속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뭐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진짜 공식화 시킬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감론을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동영의 행태는 나쁘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건너갑이 나선다 그러면 15년 만에 복수혈전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래서 안 좋다라는 부분도 있고, 일각의 다른 참석자들은 자, 중진들이 두 사람이나 탈당을 해서 독자 출마를 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새겨보자. 이런 감론을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한마디로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호남 정치가 대단히 자존심을 짓밟혔다. 그 자존심에 대한 상처가 있다라는 네. 부분을 좀 확인을 시켜주는 얘기 같아요. 김대중 정부가 1997년도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가까이 야권이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호남 정치의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동교동계의 거수기 만장일치, 지원 네. 반대 이 부분은 결국 이번 4.29 재보선의 저변에 깔린 것이 반노의 성향을 그대로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서서 28 전당대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관악을 경선도 상당히 치열했잖아요. 친노 쪽에서는 정태호 후보 그리고 뭐 동교동계에서는 김희철 후보를 냈는데 그렇죠. 결국은 정태호 후보가 됐어요. 이것도 좀 괘씸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뭐 있던데. 동교동계에서 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김희철 후보가 예. 거기서 국회의원을 지원을 많이 받았죠. 국회의원을 한 2번 했고 또 박지원 의원 개입니다.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노 쪽에서 적극 지원해서 0.6%인가 이 정도뿐이 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박빙의 싸움을 한 것이죠. 네. 어쨌든 뭐 여기서 떨어졌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박지원 의원이 잘 나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이 선거 지원에 나선다는 얘기를 않고 관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지금 동교동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천정배 의원이라든가 또 정동영 의원도 과거에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상 뭐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해서 다 국회의원을 정치에 입문한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문재인 의원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또 당선돼서 들어오면은 말하자면 야권의 어떤 그 지평이랄까 이런 것이 훨씬 넓어지는 거고 대권 후보들도 많이 우죽수처럼 나와가지고 이 경쟁을 해야만이 국민들의 관심도 굴고 판이 벌어져야만이 흥미를 끄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교동계로서는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 과거 이해창 전 총재께서 한나라당 총재께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선두에 달렸습니다만 혼자 뛰니까 독주를 하면 지는 거거든. 결국 2번이나 패한 것이 바로 그 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문재인 대선으로 이렇게 갈 경우 지금 뭐 지지율이 좀 높다 낮다 이건 아직은 먼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더 두 사람이 살아올 경우는 야권의 여러 가지 지형이 확장되고 또 국민들의 관심도 끌 수 있기 때문에 동교동으로서는 뭐 김희철 씨 누구가 어쨌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좀 정치를 큰 판으로 한번 봐보자. 네. 그런 차원에서 섣불리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관망세로 이렇게 지켜보는 게 옳다.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판단을 내렸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표도 마음에 안 들고 정동영 천정부보다 다 싫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문재인 당대표는 이번 경우는 자성자박입니다. 화로 자초한 면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결국 차기 대권 후보에 그만큼 한 걸음 가까이 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그에 걸맞는 행보를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당 외적으로 외연 확대 중도를 안는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적 노선도 달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집안을 어떻게 다스리고 집안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냐에 가장 큰 문제죠. 지금 더 정동영, 천정배 이런 사람들은 새정치 쪽에서 봤을 때는 어찌됐건 야권의 지지자들에 비춰주는 상당한 자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자원들을 문재인 당대표가 끌어안지 못하는 건 사실이죠. 끌어안지 못했기 때문에 당을 뛰쳐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문재인 당대표가 이걸 예상하지 못했느냐. 저는 예상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반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손을 내밀지 않는데 누가 그렇게 자존심을 그렇게 안 다치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예상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끌어지 않다는 부분. 당대표가 난 다음에 소위 당내의 친노 패권주의 이런 부분을 가시적으로 드러나갈 만큼 희석하는 그런 노력을 안 보였다는 점이 큰 패착이고 이번 경우에 가장 큰 실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천정배, 정동영 이 두 사람의 어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성패, 이 좌우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관건입니다만은 결국 이것이 야권의 재편을 가져오는 단초적 역할을 하는 게 틀림없다.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동교동계가 저렇게 움직이고 그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는 천정배, 정동영 이 두 사람들이 선거에 지든 말든 결과는 관계없이 호남 정치의 강한 복원력은 계속해서 견인되어 갈 것이고 그것이 내년 총선까지도 이어져서 차기 대권까지도 이어져 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문재인의 독주 체제는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문재인 대표도 이렇게 되면서 SOS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저녁에 뭐 전직 대표들이 참석하는 원탁 회의가 열린다고요. 그런데 그 박지원 전 의원 선약을 핑계로 좀 불참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선약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네.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피하고 싶어서는 아닐까요? 이 원탁회의 자체가 박지원 의원이 없는 것은 뭐 좀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탁에 나오신 분들은 이 성향으로 볼 때 지금 핵심은 박지원 의원이거든. 지금 이번에 선거를 하는 지역들이 모두가 호남 강세 지역들입니다. 관악을도 그렇고 성남 중원도 그렇고 뭐 좀 강화 인천 서울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지역에서 가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박지원 의원이 나서서 정말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뛰어줘야만이 표를 얻는데 이번에 박지원 의원이 이 원탁회의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약을 핑계로 해서 참여를 안 했는데 박지원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선거 때만 왜 꼭 호남을 찾느냐. 선거 때만 찾고 선거 끝나면은 난 몰라라. 언제 그랬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여러 사람 모았을 때 그냥 한 사람으로 참여해 주셔야 해서는 안 되죠. 지난 당권에서 거의 뭐 박빙의 승부를 겨뤘고 그만한 지분이 있고 호남을 대표하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동교동계 DJ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만나서 좀 협조도 요청하고 맨입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치를. 지금 친노가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자기들을 차지할 것은 다 차지하고 남한테는 안 주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입장에서는 이번에 자기가 죽으라고 뛰어서 당선되면 자기한테 공이 돌아옵니까? 아, 문재인 대표한테로 다 공은 돌아갈 거고 자기는 그러고 나서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이런 소리 듣기 싫다 이거지. 말하자면 제대로 예의를 갖춰서 도와달라고 하든가 또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만한 뭔가 말하자면 뭐 보상이라고 꼭 할 거는 없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그만한 애우를 갖춰서 해줘야 한다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팽팽한 이 상황 속에서 잘못 뛰어들었다가 져버릴 경우 자기가 지난번에 쌓았던 것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의원은 끝까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여론조사 여러 변으로 봤을 때 아 이게 이기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서 한 번 더 연져주는 말하자면은 좀 밀어주는 그런 역할 정도에 그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당직 인선이라든가 4.19 재보선에 대한 공천 과정 이런 부분들을 박지원 의원과 심도 있게 상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됐어요. 좀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잘 버리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동교동 또는 호남 박지원계 이런 부분들을 배척하고 그게 소외시키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거든요.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지금 나설 이유가 없죠. 여러 가지 정치 실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나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동교동계가 전체적으로 뭐 돌아서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동교동계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그와 달리 기류와 달리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세워서 4.19 재보선 선거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억션이 나온다는 것은 실리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는 얘기죠. 끝까지 판을 관망하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적 순간이라든가 자기가 손을 뻗어서 가장 효과가 좋은 시기 또는 아니면은 차제의 야권의 재편까지도 염두에 두는 정치적인 전략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행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박지원 의원이 나서지도 않고 또 나설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런 와중에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박원순 시장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보셨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무성 대표도 홍보 동영상에서 로봇 연기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 세 분도 출연했어요. 하지만 뭐 웃고는 있지만 웃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던데요. 대사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들이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공당의 정치적 동영상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소통 차원 아니겠습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지도자들이 그 동영상을 통해서 깨지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어설픈 미소를 띠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미소도 주기도 하고 공감을 얻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그 동영상, 정치인의 동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정치 쪽의 동영상은 상당히 좀 진실하게 또는 진정한 무게감이 있는 그런 것으로 좀 소구를 했더라고요. 왜냐 보니까 새누리당, 즉 김무성 대표 쪽이 만드는 동영상은 상당히 좀 발랄하고 재기발랄한 그런 모습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뭔가 좀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면서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 젊은 층과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동영상을 만들 때 정치인의 이미지, 해당하는 정치인 이미지가 어떻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만들어낼 때 그 당시 환경이 어떠냐 이런 걸 보는 건데
김무성 대표의 이미지는 상당히 보수적 이미지입니다. 뭔가 안정감 있고 친감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약간은 깨지는 모습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독특한 재미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 전략을 누가 짰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잘 짠 전략이에요. 반면에 이제 새정치 쪽이 나온 그런 동영상을 보니까 새누리 김무성 동영상과 좀 대비되는 모습, 좀 진실로 민생이 어렵고 팍팍한 경쟁인 만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런 것을 이제 재미를 보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중차단 위기고 야권의 결속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는 그런 호소적 속구가 강한 동영상으로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세훈 전 시장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몽준 전 의원과 회동을 가졌다고 하죠. 이 자리에서 뭐 노원병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고 오세훈 전 시장이 정치 활동에 다시 나설 것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시장은 아주 타이밍이 적절한 때입니다. 이번에 뭐 일각에서는 말하자면 관악을 출마를 직접 권유를 했지만 지금 나서는 것은 시기상조고 내년 총선이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때 이제 워밍업 몸을 좀 풀어야 하는 그런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것 같고 또 정몽준 의원이 노원을 안철수 의원이 있는 지역에 가서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은 네가 정면 승부를 해라.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지금 박원순 시장도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정치에 대비를 하고 이렇게 성공을 거둔 것은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투표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물러나고 그 바람 속에서 시민사회적 그런 바람 속에서 그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신이 만들어놓은 그 상황 구도를 당신 스스로 가서 극복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제대로 된 대권 후보로까지 한번 가봐라. 그런 뭐 충고라고 봐야겠죠. 뭐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좀 제야에 있으면서 네네. 많은 뭐랄까 고민도 했고 여러 가지 숙고들을 하면서 내공을 키웠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기대가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왜 저렇게 이제 한 2, 3년 동안 직결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장직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무상급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선별적 복지로 가겠다. 선택적 복지로 가겠다는 그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장직을 내걸었고 그것이 좀 무리하다 싶었고 그것이 결국 지지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직구에 들어가시는 건데 지금 현재 관악에 선거 지원 나온 것을 정기 복귀의 신호탄을 봐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기 복귀를 한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단순히 지금 현재 본인의 신경도 이건 뭐 정치적 복귀라든가 재기를 위한 어떤 발판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순수하게 당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자신의 신경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지난 2010년도에 무상급식 투표할 때 오세훈 시장이 냉정하게 평가한다 그러면은 정말 잘못했을까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을 봤을 때 그 당시 무상급식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폐해를 낳고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됐었어요. 그걸 오세훈 시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 결국 25.7%의 투표율 때문에 그것이 뚜껑이 열어보지 못하고 결과를 예단하지 못했던 그런 그 패착인데 그 당시 정치적 상황, 새누리 상황은 오세훈 시장의 저는 정치적 결단 자체를 곱게 보지 않은 시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세훈 시장은 집권 여당으로부터 집단 이지매를 당한 거예요. 저것이 잘못되면은 대권 후보를 클 수 있다는 어떤 경제적 심리 때문에 오 시장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게을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소외되고 이지매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오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시장직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앞으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이제 정치판에 나와서 뭔가 지원 유세를 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새누리 쪽 입장에서는 중요한 잠룡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될 부분이 크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마도 2011년에 그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 그 반대하면서 물러나는 장면을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시에 당대표가 홍준표 현재 지사인데 그 당시에 직격탄을 많이 맞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돌고 도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홍준표 당시 대표가 뭐 속된 말로 하면 좀 유탄을 맞은 편이죠.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도 그 당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말하자면 모든 것을 걸고 지원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좀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
젊으니까 그런 겁니다. 노련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 잘못하다가는 대권 후보로까지 부상할 가능성도 많고 또 이런 무상급식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 논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 속에서 너무 당과의 그런 조율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치고 나가다 보니까 당으로서는 좀 떨떠름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대표가 당 대표로서 물러났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도 당시는 뭐 그런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 선택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뭐 같은 생각이었을 거고 그러한 생각이 지금 이 경남지사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정책이든 간에 그것이 옳고 뭐 그름을 떠나서 그 정책을 시행할 때 그 뭐 자기 혼자 하면 괜찮은데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지사든 그 정책을 시행하면 그에 따른 여러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부분을 지금 간과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실패를 한 거고 또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게요. 이제 홍준표 지사가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선택적 복지로 전환하겠다 해서 지금 무상급식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지도자가 여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단을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것이 지도자 덕목이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참 재밌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제 오세훈 시장도 그거는 무상급식에서 이제 결단을 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당시에 또 홍준표 지사는 당 대표였었고 오 시장 입장으로서는 당의 지분을 정말 애달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저는 이제 재밌는 가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정말 정책이라는 것이 당이라든가 여러 동료들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국민적 지원을 받아야 돼서 정책을 다 집행해내는 것이지만은 결국 외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정책에 대한 선택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지사가 굉장히 외로울 건데 지금 홍준표 지사가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이 부분을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그러면 이 무상급식을 어떻게 전환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당위성 그 명분이 좀 같이 진척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홍준표 지사가 욕먹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 욕먹는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결단을 해야 하는데 그 결단이 독선, 독주, 돈키호테식 아니면 독불장구식 그런 정책 집행이 돼서는 안 되죠. 결단은 국민들 또 말하자면 도민들의 의사와 합치될 때 그것이 결단을 하는 것이지 그 의사와 반대되는 쪽으로 가면서 나는 역사의 평가를 맡기겠다 하는 것은 비겁한 일들이죠. 어제부터 유상급식으로 일단 전환이 됐고 지금 뭐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으로 쓰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뭐 학부모들 뭐 교사들 지금 논란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 이제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상이라는 부분은 우리 헌법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육 그 자체를 무상으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주변 그러니까 급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준비하는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헌법적 해석을 이제 과도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새정치 쪽에서도 이건 헌법의 위헌적인 요소다 또는 예서 헌법의 가치에 위배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그 헌법적 가치를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철회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결국 그 도비를 사용하는 부분은 도지사의 재량권에 들어갑니다. 지방재정법상. 그래서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재량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학교는 밥이 중요한 것이고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그 경남도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의 책임자인 홍준표 지사의 어떤 철학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도 차라리 애들한테 연필을 사주고 여기에 교재를 지원하고 이런 걸 하겠다라고 이제 정책을 전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것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뭐 홍준표 지사의 그런 생각도 뭐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사가 자기의 어떤 정책적 소신을 이렇게 관철해 나가고 그걸 집행해 나가려고 다 집권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정책이라든가 어떤 소신이든 간에 그것이 여론과 민의와 이렇게 합치가 될 때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번에 보세요. 그 서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구비 서류를 보면은 아마 경남지사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제출하는 구비 서류보다 더 많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 아이들을 놓고 여야가 이념 논쟁
무슨 색깔 논쟁으로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뭐 경남도에서 한 거 보면은 이거 뭐 종북 세력들이 말이야 뒤에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반대 투쟁 벌이고 있다는데 그건 아니죠. 네. 복지 논쟁은 100이면 100명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이념하고 별개의 문제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복지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교재라든가 뭐 학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고 지원해 주는 게 더 낫느냐 이것은 아주 많은 논쟁을 거쳐서 합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 그런 것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색깔 논쟁으로 몰고 간다든가 이런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지난번 리포트 대사를 미국 대사를 피스반 김기종 씨도 처음에는 그렇게 색깔 논쟁으로 뭐 가갖고 뭐 그 사람이 물론 정복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을 말하지 무슨 대공 용의점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갔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돌출 행동이고 그 사람의 특수한 그런 어떤 소아병적인 아니면 소영주의적인 그런 행동인 것 아니냐 그렇게 봐야 하는데 이번의 경우도 학생들 어린애들의 그런 문제보다는 정치권이 나서가지고 이걸 말하자면 뭐 색깔 논쟁으로도 몰고 가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